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4주차 사전 제작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주요한 상사중재 기관이나 뭐 상사중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한국의 상사중재 제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재 제도는 그 시작이 사실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갑니다. 일본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민사소송법을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식민지였죠. 그래서 수용이 되었었고, 이게 이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대한민국 건국 초기가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법령이나 제도의 완비나 정비가 바로 된 건 아니고요. 1960년대 와서 1960년에 민사소송법에 그 중재편이 삭제되고 66년에 독립된 중재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재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진행을 하지 않고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절차적 제도를 이 시기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이 분쟁, 사법의 분쟁, 공법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중재 계약은 중재 당사자들의 어떤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중재 계약이 있으면 중재 판정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한상공회의소, 요때는 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중재기관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들이 요때 만들어진 중재법에 담겨서 그 한국의 중재제도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재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70년대 들어와서 상공회의소의 중재 기능이 대한상사중재협회,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상설중재기관으로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이제 수정이 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9년에 이제 좀 특이한 변화가 있어서, 요때 운시트랄 모델법, 제가 앞에서 유엔의 산하기관인 유엔 무역법위원회에서 만든 모델법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중재법에 수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모델법의 내용을 한국 중재법으로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국내 사정에 맞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재법의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도 적용을 한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중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다만 이 법원이 서포트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증거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관할 법원을 지정하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중재 합의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서면으로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중재 합의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는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중재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중재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 그리고 중재인 수를 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중재법에 의해서 모델법을 수용을 해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증거조사 방법이라든지 심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재법의 내용을 수용을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내용들이 담겼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이때 들어왔다, 규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승인과 집행이라든지 중재 판정의 취소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다른 법령에
변화라든지 이 섭외사법이라는 법이 국제사법으로 법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바뀐다든지 뭐 이런 짜잘한 내용들이 바뀌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변화가 이 운시트랄 모델법이 2006년에 개정이 됐어요. 운시트랄 모델법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2016년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한국 법으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큰 틀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재법을 운시트랄 중재법을 한국의 중재법에 가져옴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었고 이 운시트랄 모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개정법을 또 국내법으로 가져오면서 또 큰 틀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중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내용들이 중재 가능한 분쟁 대상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중재 가능성에 대한 확대, 그리고 중재 어떤 가능성의 이슈들을 관련된 규정들이 이 중재법에 들어왔죠. 그래서 중재 가능성이 있는 분쟁의 범위를 재산권상 분쟁과 하해 가능성이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앞에 우리가 여기 보면 기존의 중재법에 있어서는 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 하는 중재 합의, 중재 계약 이것이 서면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 2016년 중재법 개정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게 됐냐면 서면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2006년 그게 사실은 시작 자체는 2006년에 운시트럴 모델법이 개정됐고 그 개정된 내용을 2016년 한국중재법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2006년 운시트럴 모델법부터가 뭔가 바뀌기 시작한 건데 이 운시트럴 모델법에서 두 가지 선택사항을 줍니다. 그 두 가지 선택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옵션이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 서면의 합의가 교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내용이 기록되면 서면 요건을 충족한 거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딱 예를 들어서 뭐 각 잡아가지고 중재 합의서 뭐 내지는 중재 계약 뭐 아니면 계약서의 중재 조항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진 형태로 존재하고 양측이 사인을 해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이런 건 아닌데 뭐 간략한 형식으로라도 간이한 형식으로라도 서로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사를 교환한 정도면 조금 서면 요건에 톤다운을 한 거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톤다운을 한 건데 요렇게 이게 옵션 1이고요. 서면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는 걸 옵션 2입니다. 그래서 이 운시트랄 모델법은 각 국의 중재법을 만들 때 하나의 레퍼런스로 참고하라고 만든 게 중재 모델법이죠. 그래서 운시트랄은 이렇게 옵션을 선택사항을 두 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 UN 회원국들이 이 운시트랄 모델법을 수용을 할 때 선택할 수 있게끔 했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옵션 1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재 합의와 관련돼서 뭐 구두로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 합의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거를 문서화 하거나 뭐 다 오케이. 그래서 서면으로 중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약간의 톤다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겠다 하는 의사가 기록으로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이 뭐 중재 합의서라든지 중재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존하지 않더라도 인정되어진다는 거죠. 중재 합의가 근데 물론 이게 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뭐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이게 좀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중재 합의와 관련된 그 어떤 중재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든지 한다면 사실은 그냥 깔끔하게
이 중재 합의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뀐 중재법에서 중재판정부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이것을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안, 그러니까 분쟁의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과연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까를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2016년 중재법에. 자,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 뉴스에서 보면 간혹 가처분 신청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꼭지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법원에 보통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뭐 제가 여러 차례 소송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걸리는 시간 동안 발생되는 피해, 걸리는 시간 동안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원이 그 그러니까 본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그게 본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3심을 한다라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뭐 짧으면 뭐 1년 이내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길면 2년, 3년이 걸리기도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법원이 미리 판단을 해서 뭐 어떤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을 뭐 보존하거나 보관하게끔 법원이 미리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가처분 신청이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처분 신청이 있을 수 있어요. 권한에 대한 부분이든 효력에 대한 부분이든 집행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그래서 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신청을 하면 이게 중재 판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뭔가 물품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재 판정부가 당사자 중에 일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뭔가 미리 사전에 최종적인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물품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처분을 미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잠정적 처분입니다. 잠정적 처분. 그래서 중재 판정부가 잠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그리고 증거조사. 자, 중재판정부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을 중재인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은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무슨 공공의 성격이 있지만 민간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조사라든지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됐고 중재판정부의 중재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거조사라든지 아니면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다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법원은 공권력이 있죠. 공신력이 있고, 법원은 증인을 부를 수도 있고 소환할 수도 있고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요청을 하면 그것을 법원이 이제 부탁을 받아서 법원의 효력, 법원의 권한과 법원의 권능으로 이런 증거조사라든지 증인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문서화 시켜준다든지 뭐 할 수 있도록 가지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뭐 독자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권한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이제 개정된 중재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이건 좀 사소한 변화긴 한데, 자, 이제 이때까지는 그 기존 법에서는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중재 판정부가 내린 그 판정문 원본 있죠. 원본을 법원에 들고 가서 보관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요즘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중재 판정부의 어떤 꼭 원본이 아니라 뭐 그 어떤 내용만 이제 전달이 되면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6년 중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런 거고 꼭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중재 판정의 원본을 관할 법원에 보관시키는 게, 기존에는 반드시 관할 법원에 중재 판정의 원본을 보관을 해야 됐지만 그러한 의무가 삭제되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비용과 지연이자, 기존에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중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뭐 어떤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뭐 지연 이자라든지, 중재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문서화했습니다. 조문화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재 판정은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건 맞는데, 이 중재법에 보면 제38조에 이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절되는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굳이 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 그러니까 취소 사유라는 게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있습니다. 뭐 절차적 하자라든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공소양속에 위반이 된다든지, 뭐 몇 가지 취소 사유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기 전에라도 어떤 취소의 어떤 효력을 가진다 라는 내용들이 규정상으로 명확하게 2016년 중재법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의 집행을 위한 집행결정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 중재법에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그게 이제 집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집행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재 판정이 내려졌잖아요. 이 중재 판정을 내리면 중재판정부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재판정부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재판정문을 들고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승인과 집행에 대한 어떤 판사의 땅땅땅이 필요해요. 판사님이 그 분쟁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내린 어떤 판정을 존중을 해서 그냥 효력만 주는 거예요. 건의만 부여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그런 행위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기존에는 집행 판결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집행 결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톤이 다운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법원은 그냥 그 안에 내용들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고 요건만 충족이 됐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판정문이 법원으로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신속하게 그 판정문의 내용에 따른 집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행 결정제, 이런 내용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016년 중재법 개정은 사실 중재의 절차, 중재와 관련된 제도의 어떤 변화는
이 앞서서 서면성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고,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법원에 의한 어떤 승인과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서류 요건, 승인과 집행을 위한 서류들에 대한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영문으로 된 중재판정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번역문만 제출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공증도 받아야 되고 뭐 복잡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2016년 중재법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2016년 중재법의 규정들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중재법의 법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코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의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중재를 할 때 있어서, 한국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조해야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중재와 관련된 법령들이 혹은 협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에는 앞서 제가 설명한 중재법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중재법이 있고요. 중재규칙이 있습니다. 또 중재규칙. 그래서 요것 또한 2016년 중재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중재규칙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서면성의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는 규정으로 바뀌었고, 뭐 답변서의 기간 이런 것들도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된 거예요. 중재인을 수락할 때 우리가 뒤에서 이제 중재인 선정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어떤 중재인을 수락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뭐 서명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중재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겼고, 뭐 중재인 확인 제도, 중재인 기피 제도. 중재인 기피 제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봤을 때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의 저 사람이 중재인이 되는 것을 싫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데, 중재인 기피 신청 절차 이런 것들이 중재 규칙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재 규칙으로서 들어가 있고요. 자, 중재법은 그냥 어떤 중재와 관련된 승인, 그러니까 중재법은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기 때문에 중재의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중재 절차로 갈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법원이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승인과 집행을 해줄 것인가, 뭐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재 규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재의 절차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재인 선정, 중재인 기피, 중재 심리, 뭐 중재 판정 그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답변서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중재가 실제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중재 규칙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재 규칙은 이게 국내 중재 규칙하고 국제 중재 규칙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국내 중재규칙도 개정이 되었고, 국제 중재규칙도, 당연히 국내 중재규칙은 국내 중재에, 국제 중재규칙은 국제 중재에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국제 중재 관련해서 중재인 확인 절차라든지 뭐 그리고 중재 판정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뭐 긴급 중재인의 긴급 처분 제도, 요 긴급 처분 제도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016년에 들어왔습니다. 이 외에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법, 상법, 그리고 이런 것들, 이건 전부 다 한국의 법이죠. 한국의 법으로서 적용 가능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리고 국제사법이라고 있는데, 국제사법은 쉽게 말하면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2개 국 이상의 법이 적용 가능하다면 그 법을 어떤 법으로서 지정을 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뭐 섭외사법, 뭐 내지는 뭐 저촉법, 뭐 이런 그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했을 때 그 어느 나라 법을 2개 이상의 법이 적용 가능한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실제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용 가능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한국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국제 조약이 있죠. 국제 조약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워싱턴 조약, 워싱턴 협약, 뉴욕 협약. 이거는 제가 지난 오프라인 수업 때 설명을 했던 것처럼 투자 분쟁과 관련해서는 워싱턴 협약이, 그리고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해서는 뉴욕 협약이 적용이 되고, 이 두 가지 협약 모두 대한민국 정부는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 협약의 가입국에서 내려지는 여러 가지 외국 중재 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승인과 집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만약에 뉴욕 협약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서 외국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한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승인과 집행이 내려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한국은 이런 경우에 이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준용이 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뭐 이런 절차나 이런 관련된 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상사중재제도를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곳에서 상사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뉴욕협약의 가입국에 있는 중재기관을 이용을 해서 상사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기관과의 협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때 설명을 드렸던 일본 국제상사협회라든지 미국 중재협회 AAA라든지 이런 외국의 중재기관하고 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외국의 중재기관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자체적인 중재 규칙이나 중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이게 강의 영상의 길이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서 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한 번에 이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사전 제작 강의는 여기서 끊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재와 관련돼서, 한국의 중재제도와 관련돼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법들이 이제 중재법, 중재 규칙,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고, 이러한 그 어떤 중재법 혹은 중재제도를 실체적으로 운영하는 중재, 상설, 대한민국의 유일한 상설, 대한민국에는 상설 중재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상설 중재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자예요, 사자. 사자라서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여기가 중재법에서, 아까 우리가 중재법 얘기했죠. 중재법에서 인정된 상설 중재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사중재를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이나 뭐 중재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